폭군 일부. 그날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새벽 1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내 품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 입술은 찢어져 있었고 대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엄마이기 이전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조용히 딸을 안으로 데려온 후 경찰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피로 얼룩진 새벽. 저는 김은주. 이 작은 도시에서 20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고 TV를 끄던 순간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죠. 눈을 감으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수진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자 딸이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난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거의 뜨지 못할 정도였고 입술은 찢어져 마른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눕힌 후 구급 상자와 젖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입술에 피를 닦아내는데 상처가 깊어 계속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치우고 옷을 들춰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배에는 시퍼런 멍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무자비하게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손목과 어깨에도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멍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박서방이 한 거야? 딸은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박민우로부터 온 7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지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엄마,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 시간에 찾아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딸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한밤중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위에게 이렇게 당하고 말이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사 선생님이 수진이를 진찰했습니다. 옷을 벗기자 더 많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어깨, 손목, 옆구리, 온몸이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박민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CT 촬영 결과 내부 출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연조직 타박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만들어 침대 옆에 두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을 정리하러 나가니 길 건너 이웃 최 여사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랑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맞아서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최 여사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때려요? 그 사람 정말 못됐네. 그리고 문득 최 여사님의 현관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카메라에 어젯밤이 녹화됐을까요? 최 여사님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가 제 집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아팠지만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경찰 제복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고 벨트를 조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딸을 지키겠다고? 제복을 입고 나서 나는 아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확실하세요? 완전히 확실합니다.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상처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입술, 멍든 눈, 배의 시퍼런 타박상.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단순히 육체적 상처만이 아니라 딸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부 증거를 모으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저는 식탁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최 여사님 댁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 병원 진단서, 그리고 방금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을 노트북에 백업하고 암호로 보호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은 얼굴과 마른 입술을 보니 꿈속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죽을 끓여 침대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럽게 깨우자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제복을 입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강해지려면 먹어야 해. 어서 먹어. 수진이는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밝고 웃음이 가득했던 딸이 지금은 이렇게 부서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배혜멍이 걱정되어 추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CT 촬영을 지시했고 내부 출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 2분. 수진이가 제 집 문 앞에서 절망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그 밤을 다시 겪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암호로 보호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신경 써서 관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호를 상대로 증거의 벽을 쌓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반응하기 전에 전화기를 낚아채 즉시 꺼버렸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말한 걸 알면 저를 가만 안 둘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딸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거의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고 준비해둔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박민호가 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협박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었지만 심각한 연조직 타박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유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단서와 이웃집 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후에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편 최 여사님이 아직도 뜨거운 삼계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기력을 회복하도록요.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지지의 마음이 조금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는 쉬려고 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깜짝깜짝 깼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진이는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저를 밀었어요. 그리고 정희가 구석에서 저를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정희가 누구야? 수진이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박민호의 애인이라고 여러 번 집에 와서 뻔뻔하게 수진이를 도발했고 민호는 그때마다 수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그 이야기는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민호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제 딸을 잘 돌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제 딸을 집에서 모욕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침대 옆에 앉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 손목에 멍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시계도 함께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단순히 육체적 상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후에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이재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방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USB 영상. 이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들, 의료 기록, USB 영상.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거의 정리됐네요. 이제 공개적인 간통만 증명하면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슬픔에 잠긴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었고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박민호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여사님 댁에 맡겼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고 잘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경찰 제복을 벗고 낡은 재킷과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경찰관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서랍에서 꺼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저는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바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던 박민호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 일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카메라를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쯤 박민호의 은색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휩쓸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준비 완료. 몇 분 후 한 여자가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색으로 칠한 입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발적인 자신감으로 걸어왔습니다. 즉시 알아봤습니다. 강정희, 수진이가 말했던 그 여자, 박민호의 애인, 제 딸을 괴롭힌 그 여자였습니다. 박민호는 엔진을 끄고 내려 정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익숙한 듯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제 집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저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멍투성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사진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바에 내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를 폭로하기 위해 맞추는 터질 조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모텔로 갔습니다. 빨간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그들이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차장으로 돌아가 박민호 트럭의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근처 디지털 시계가 시간을 보여주도록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은 총알이었고 저는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 증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사진을 특별히 암호로 보호된 폴더로 옮겼습니다.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결연함이 담긴 목소리로 불륜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이고 차 번호판도 보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은주 씨.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가 알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부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추천한 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학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진수 세무사였습니다. 이전 업무에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금 급했습니다. 김 경사님,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현명하지 않지만 방금 토지 이전 서류에 당신과 따님의 이름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시간 되시면 들러보세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어떤 이전 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예감이 들어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진수 세무사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토지가 지난주에 강정이라는 사람에게 이전됐는데 당신이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김진수 세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수진이의 이름이 있었지만 필적은 우리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누가 이 서류를 가져왔죠? 즉시 물었습니다. 김진수 세무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말하기를 사위분이라고 했습니다. 박민호 씨요. 당신이 바빠서 그가 처리하도록 부탁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박민호는 수진이를 때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명을 위조해서 토지까지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우리 가족이 대대로 돌봐온 그 땅을.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승재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그를 도왔을 겁니다. 떠나기 전 그가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는 걸 박민호 사장이 모르게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고 그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바늘방석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는 단순히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종자였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에 심리 상담을 마친 수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서류 사본을 들고 바로 이재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검토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관 뚜껑의 마지막 못입니다. 이제 사기 증거도 있습니다. 그가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충분합니다. 수진이는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할아버지 땅을 훔치려고 서명을 위조했다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땀이었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돌봐온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박민호가 자신의 야망과 배신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지휘관 로살레스를 만나 위조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장담하건대 그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감사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게가 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서류를 침실의 작은 금고에 잠갔습니다. 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켰지만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박민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수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한 일들을. 그 고통은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저를 태우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직접 그와 맞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를 최 여사님 댁에 맡겼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재킷과 청바지. 하지만 가방에는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증거가 담긴 파일을 숨겼습니다. 수진이 상처 사진들, 이웃집 카메라 영상,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 오래된 차를 몰고 박민호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곳이었습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전당포는 열려 있었습니다. 기계와 담배 연기 냄새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민호 회사 직원 2명이 선반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장모님이 오셨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뒤쪽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박민호는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지폐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방문할 시간이 있어요? 한가해요? 경찰 장모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논쟁하거나 잡담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고발장 같았습니다. 수진이 멍든 사진들, 새벽에 딸이 울던 최 여사님, 카메라 영상,
상처를 상세히 기록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가 감히 저와 수진이 이름으로 서명한 위조 서류 사본. 박민호는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변했지만 재빨리 자신감 있는 표정을 되찾으며 경멸적인 미소로 감췄습니다. 다음 화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